제 이름은 크리스 앤더슨입니다. 47살,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해온 사람이죠. 애플에서 7년, 구글에서 6년, 그리고 지금은 독립 컨설턴트로 테크 기업들의 제품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완전한 애플 신도였어요. 집 안을 둘러보시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까지 온통 애플 제품뿐입니다. 심지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에어팟까지도요.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게 애플교 신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의 철학이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단순함 속의 완벽함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매끄러운 알루미늄 표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생태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 완성도 말입니다. 특히 제가 사용자 경험 디자인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혁신은 복잡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제품이 바로 아이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을 할 때마다 아이폰을 꺼내 들고 이것이 바로 완벽한 사용자 경험의 기준점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상대방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었던 스타트업 창업자가 갑자기 갤럭시를 들고 나타난 거였죠. 처음엔 단순히 개인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크리스, 요즘 한국 폰들 정말 많이 발전했어. 특히 멀티태스킹 기능은 정말 혁신적이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아했습니다. 혁신이라니 애플만큼 혁신적인 회사가 또 있을까 싶어서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디자이너 동료도 대학 시절 친구도 모두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예전에 저만큼이나 열렬한 애플 팬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속으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마케팅에 현혹된 것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정한 디자인의 완성도를 따지자면 여전히 애플이 최고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사용자 경험 컨설팅 프로젝트를 의뢰한 거였죠.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애플의 경쟁사와 일하는 것이 좀 찜찜했거든요. 하지만 제의받은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실리콘밸리 관점에서 본 솔직한 피드백을 원한다는 그들의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되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여전히 제 아이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한국 가서 뭔가 배울 게 있긴 할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경험 정도로 생각하며 서울행 비행기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릴 만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아트 작품 같았거든요.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와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임팩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있는 삼성전자 디자인 연구소로 향하는 길도 신기했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한강을 건너면서 본 스카이라인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현대적인 아름다움이랄까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만난 담당자는 박민준이라는 30대 중반의 디자이너였어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좀 의외였어요. 크리스님, 혹시 애플 제품만 쓰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저희도 아이폰의 디자인 철학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들의 제품이 최고라고 우기지는 않는구나 싶었죠. 오히려 경쟁사의 장점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프로다운 면모를 느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으니 테이블 위에 여러 종류의 갤럭시 폰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S25 울트라였습니다. 크기도 크고 뭔가 묵직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첫인상은 역시 안드로이드 폰답게 복잡해 보이는군 이었어요. 그런데 박민준 씨가 제게 S25H라는 모델을 건네주면서 한 말이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 모델의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손에 쥐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폰보다도 훨씬 얇더라고요.
박민준 씨의 설명에 따르면 두께가 겨우 6mm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해서 가벼우면서도 견고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었죠? 제가 무짜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1년 넘게 설계를 다시 했어요. 배터리부터 메인보드까지 모든 부품의 배치를 처음부터 재설계했죠. 실제로 만져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얇으면서도 손에 쥐는 느낌이 묵직하고 안정적이었거든요. 애플도 아이폰을 점점 얇게 만들어 왔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S25 울트라를 만져볼 차례였습니다. 크기는 확실히 큰 편이었지만 화면을 켜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밝기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회의실 조명이 꽤 밝았는데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1200 니트 정도 됩니다.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어요. 박민준 씨가 실제로 창가로 가서 직사광선 아래에서 보여주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폰은 햇빛 아래에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손으로 가려가며 봐야 할 때가 많았는데 이 폰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펜으로 화면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S펜이라는 건데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종이 위에 펜으로 그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연 시간도 거의 없고 압력 감지도 정말 정교하더라고요. 이거 디자이너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스케치용으로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갤러리에 저장된 작품들을 몇 개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프로 디자이너들이 그린 것 같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폰에서 그려진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멀티태스킹 기능이었습니다. 화면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동영상을 보면서 다른 쪽에는 메모를 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창으로 또 다른 앱을 띄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실용적이네요. 실제로 써보니 업무 효율성이 확실히 높아질 것 같았어요. 아이폰에서는 앱을 계속 전환해가며 써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앱을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훨씬 편했거든요. 박민준 씨는 제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예상과 좀 다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이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안드로이드 폰 내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히려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기능도 실용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성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픽 성능이나 전체적인 시스템 안정성 같은 부분 말이에요. 실제 성능 테스트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박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더 자세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인상적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2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아마도 내일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역시 아이폰이 더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삼성전자 연구소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묘하게 설렜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어제 본 것들이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는 계속 말하고 있었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실제 성능은 별로일 거야 라고요. 박민준 씨가 오늘은 성능 테스트 전문가인 김현우 팀장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 팀장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크리스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김 팀장이 친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래픽 성능이요. 제가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면 처리 속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자 김 팀장이 아이폰과 갤럭시를 나란히 놓고 벤치마크 앱을 실행했어요. 3D 마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복잡한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면서 성능을 측정하는 거더라고요. 테스트가 시작되자 두 폰 모두 화려한 그래픽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갤럭시 화면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요. 이게 맞나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김 팀장이 웃으며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의 그래픽 처리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특히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할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포토샵 모바일 버전으로 같은 작업을 해보니 정말 차이가 컸어요. 레이어를 여러 개 겹쳐서 복잡한 편집을 할 때 갤럭시는 끊김없이 부드럽게 처리되는데 아이폰은 가끔 버벅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영상 편집 테스트를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애플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영역이었으니까요. 김 팀장이 프리미어 러시 앱을 열고 같은 4K 영상 파일을 렌더링해보자고 했어요. 이때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아이폰의 A18 프로 칩은 영상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21초 대 52초 정도의 차이였죠. 역시 영상 편집은 아이폰이 낫네요. 제가 만족스럽게 말하자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영상 코덱 최적화 부분에서는 애플이 정말 뛰어나죠. 저희도 그 부분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솔직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고 인정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다음 테스트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멀티태스킹 성능 테스트였는데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하면서 전환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갤럭시는 정말 놀라웠어요. 12개의 앱을 동시에 켜놓고도 전혀 느려지지 않더라고요. 카메라 앱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동시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메모장에 글을 쓸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배경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도 말이죠. 아이폰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앱을 전환할 때마다 잠깐씩 로딩 시간이 있었거든요. 메모리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모델이 12GB이고 울트라 모델은 16GB예요. 아이폰은 8GB였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났죠. 하지만 단순히 메모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시스템 최적화도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배터리 효율성이었어요.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보니 갤럭시가 훨씬 오래 버텼어요. 특히 5G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차이가 더 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냅드래곤 칩의 전력 효율성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적응형 주사율을 써서 필요할 때만 높은 주사율로 동작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박민준 씨와 함께 근처 식당에 갔어요. 한식을 처음 제대로 먹어보는 거였는데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크리스님, 어떠세요? 예상과 많이 다르시죠? 박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특히 그래픽 성능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몇 년 전까지는 애플을 따라가기 바빴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만의 방향을 찾은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자신감과 동시에 겸손함을 느꼈어요.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성취를 인정하는 태도였죠. 오후에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볼 기회도 있었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갤럭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건축가, 사진작가, 영상 편집자, 심지어 의사까지도 업무에 갤럭시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건축가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았어요. S펜으로 현장에서 바로 도면을 수정하고 클라이언트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정말 복잡했어요. 20년간 확신해왔던 것들이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이폰도 여전히 뛰어난 제품이었지만 갤럭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더라고요. 아직 진짜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잖아.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갤럭시 S25 울트라를 며칠간 직접 써보기로 한 거였죠. 갤럭시 S25 울트라를 받아든 순간부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평생 타온 차에서 내려 완전히 다른 차에 올라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무게감부터 달랐어요. 아이폰보다 확실히 무겁고 크더라고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20년간 손에 익은 아이폰의 조작법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뒤로 가기 버튼의 위치도 다르고 설정 메뉴도 찾기 어려웠어요. 심지어 전화를 걸 때도 헤맸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익숙한 걸 고집하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로서 최소한 일주일은 써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S펜 기능이 정말 신기했어요. 회의 중에 메모를 할 때 종이 위에 펜으로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압력 감지도 정교해서 3개 누르면 진하게, 살짝 터치하면 연하게 표현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셋째 날에 받았어요.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화면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참고 자료를 보면서 다른 쪽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아이폰에서는 앱을 계속 전환해가며 해야 했던 일이 한 화면에서 동시에 가능한 거였어요. 이건 정말 혁신이네. 혼자서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좋다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넷째 날, 실리콘밸리에 있는 동료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마이크 톰슨이라는 친구인데 저와 함께 애플에서 일했던 오랜 동료였죠. 45살의 그도 저만큼이나 애플 신봉자였어요. 크리스, 어때? 한국은 재미있어? 그가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갤럭시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마이크, 혹시 갤럭시 폰 써본 적 있어? 갤럭시? 왜 갑자기? 설마 너 안드로이드로 갈아타려고? 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배신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업무 때문에 써보고 있어.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크리스, 너 혹시 지쳤어?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철학이 뭔데? 단순함 속의 완벽함이잖아.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그런 철학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일해온 방식이 모두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에 현혹된 것일까요? 다섯째 날,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더버즈라는 유명한 테크 매체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 리뷰를 올린 거예요. 10점 만점에 8점이라는 높은 점수였죠. 특히 화면과 카메라, S펜 기능을 극찬하더라고요. 2025년 최고의 맥시멀리스트 폰,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갤럭시로 갈아탈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갤럭시로 작업을 해봤어요. 포토샵으로 간단한 로고 디자인을 하는 건데 정말 놀라웠어요. S펜으로 직접 그릴 수 있으니까 마우스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특히 세밀한 부분을 수정할 때는 정말 편했어요. 하지만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역시 아쉬움이 있었어요. 4K 영상을 렌더링할 때 아이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여전히 애플이 앞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섯째 날, 박민준 씨와 다시 만났어요. 제 혼란스러운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정말 어려워요.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서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더라고요. 크리스님, 완벽한 제품은 없어요. 저희도 아이폰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느냐죠.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완벽한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갤럭시로 사진을 찍어봤어요. 야간 촬영 성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아이폰으로는 잘 안 보이던 세부사항들까지 선명하게 찍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일시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실리콘밸리로 돌아가면 다시 아이폰을 들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2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애플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크리스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전문가는 편견 없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과연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첫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이폰과 맥북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어색한 기분이랄까요. 동료들은 제가 돌아온 걸 반갑게 맞아줬어요. 특히 마이크가 먼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어때? 한국 다녀와서 정신 차렸어? 역시 아이폰이 최고지?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웃으면서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진 건지 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큰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어요. 새로운 모바일 앱의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었는데 클라이언트가 특별한 요청을 했어요. 우리 앱은 멀티태스킹이 핵심이에요. 사용자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순간 한국에서 경험했던 갤럭시의 멀티태스킹 기능이 떠올랐어요. 화면을 나누어서 여러 앱을 동시에 쓰는 그 놀라운 경험 말이에요. 혹시 안드로이드 버전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평소 제가 애플만 고집했던 걸 알고 있던 동료들이 놀란 거였죠. 마이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크리스, 너 정말 괜찮아? 갑자기 왜 안드로이드 얘기를? 아니야. 그냥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도 안드로이드의 멀티태스킹 기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가져온 갤럭시를 다시 꺼내봤어요. 일주일 만에 만지는 건데도 여전히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찾고 있던 건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는 도구였다는 걸요. 2달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제안한 안드로이드 기반 멀티태스킹 앱이 클라이언트로부터 극찬을 받은 거예요. 특히 갤럭시의 화면, 분할 기능을 활용한 부분이 혁신적이라는 평가였죠. 크리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프로젝트 매니저가 감탄하며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본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봤더니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 후로 제 업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폰과 갤럭시를 모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 편집이나 사진 작업을 할 때는 아이폰을, 멀티태스킹이나 노트 필기가 필요할 때는 갤럭시를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작업 효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걸 보고는 오히려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 정말 2개 다 쓰는 게 나아? 마이크가 어느 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실제로 보여줬어요. 갤럭시로 클라이언트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메모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는 모습을요. 와, 이거 정말 편하네. 그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놀라움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디자인한 멀티태스킹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수 앱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것도 갤럭시의 고유 기능들을 잘 활용했다는 이유로요. 크리스, 축하해. 정말 대단한 성과야. 회사 동료들이 축하해줬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성공의 시작은 한국에서의 경험이었거든요. 제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1년 후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글로벌 사용자 경험 총괄 자리를 제안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답은 명확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마이크가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크리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열린 사람이 된 것 같아. 고마워. 마이크,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덧붙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진리보다 더 큰 진리가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일 용기지. 지금 저는 다시 한국에 와 있어요. 서울의 한강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제 책상 위에는 아이폰과 갤럭시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이제 저에게 어느 폰이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중요한 건 편견 없이 각각의 장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20년간 고집했던 신념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변화 덕분에 더 나은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반도체 소재 혁명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95% 이상 독점했던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한국이 불과 5년 만에 30% 점유율을 달성하며 업계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20년간 일본 기술만을 신봉했던 독일 엔지니어 안드레아스 슈미트의 놀라운 증언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스 슈미트입니다. 독일에서 20년간 반도체 EUV 공정 엔지니어로 일해왔습니다. ASML에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에게 EUV 장비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죠. 제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 연구동 3층 실험실로 출근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오전 9시부터 고객사 EUV 공정 최적화 회의에 참석하죠. 20년간 제가 해온 일은 단수 명확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려내는 EUV 포토레지스트 소재의 성능을 평가하고 고객사에게 최적의 공정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답은 항상 일본에 있었습니다. TOK,
JSR, 시네츠. 이 세 회사의 포토레지스트만이 EUV 13나노미터 공정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해상도 13나노미터, 감도 25에서 30 불량률 0.01% 이내. 이 수치들은 20년간 제가 외워온 절대 기준이었죠. 2024년 5월 12일 월요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긴급 기술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EUV 라인에서 새로운 포토레지스트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일본 업체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SK머티리얼즈에서 개발한 EUV 포토레지스트 성능 검증을 도와달라. 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SK머티리얼즈. 솔직히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든다고요? 그것도 삼성이 검증을 요청할 정도로? 20년간 쌓아온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는 극자외선 13.5나노미터 파장에 반응하는 극도로 정밀한 화학 소재입니다. 분자 단위 설계부터 제조 공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삼성 측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 포토레지스트의 예비 테스트 결과였어요. 해상도 13나노미터, 감도 22 불량률 0.002%.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일부 항목에서는 더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측정 오류이거나 특수한 조건에서만 나온 결과일 것이다. 20년간 일본 기술만을 최고로 여겨온 제게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5월 18일 한국행 항공편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그들에게 현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10년은 더 필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충격적으로 5월 19일 아침 SK머티리얼즈 울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설의 크기가 기술력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첫 번째 회의실에서 김재현 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드레아스님, 저희가 개발한 EUV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EUV 분야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JSR이 31.6%, 시네츠가 30.2%, TOK가 2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이 숫자들이 현실입니다.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까지는 일본이 94%를 독점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는 최신 시장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예상 점유율에서 한국이 28%에서 3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불과 5년 만에 2%에서 30%로 15배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EUV 포토레지스트는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분자 설계부터 양산까지 최소 10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김 소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직후 저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EUV 라인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깨달은 건 우리에게는 일본과 다른 접근법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경쟁하며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SK머티리얼즈, 덕산네오록스, 솔브레인, ENF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개발에 나섰던 거죠. 54개 기업이 참여한 소재 부품 장비 R&D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실패 경험도 성공 사례도 모두 공유했어요. 결과적으로 개발 속도가 3배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ASML 본사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해상도 13나노미터에서 15나노미터 구현, 감도 20에서 25, 그리고 불량률 0.002%, 일본 제품 대비 12%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죠.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ASML 테스트 통과? 제가 근무하는 그 ASML에서 한국 제품을 검증했다는 말인가요? 독일 인피니언과 프랑스 ST마이크로에서도 저희 제품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 고객사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 제품을 도입하고 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간 제가 알고 있던 업계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일본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붕괴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내일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저희 클린룸에서 EUV 장비로 실제 웨이퍼의 회로를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맞는지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5월 20일 오전 9시 SK머티리얼즈 첨단 소재 연구동에 들어섰습니다. 클린룸 입구에서 방진복을 입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제 진실의 순간이었거든요. 박민석 책임연구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포토레지스트는 저희가 3년간 개발한 SMK-EUV300입니다. 루센시스와의 합작으로 완성된 제품이에요. 클린룸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ASML 트윈스캔 NX 이 장비가 보였습니다. 제가 매일 다루는 그 장비와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테스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웨이퍼 온도 23도, 상대 습도 45%, EUV 파워 250W, 13나노미터 라인 앤 스페이스 패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표준 프로토콜과 일치했습니다. 조작할 여지가 없는 객관적 테스트였어요. 웨이퍼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균일도가 놀라웠어요. 1.3% 이내의 편차는 일본 최고 수준과 동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EUV 노광이 시작됐습니다. 250W 파워로 22mJ 제곱센티미터의 에너지가 웨이퍼에 조사됐어요. 13.5나노미터 극자 외선이 포토레지스트와 반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상 과정을 거쳐 웨이퍼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13나노미터 선폭이 정확하게 구현됐고 라인 엣지 러프니스도 2나노미터 이내로 제어됐어요. 일본 JSR 제품으로 테스트했을 때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량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장에 웨이퍼를 연속으로 처리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불량률이 0.002%였습니다. 일반적인 일본 제품의 0.01%보다 5배나 낮은 수치였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등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부 성능에서는 일본을 뛰어넘는 결과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거죠? 김재현 소장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일본과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기존 유기물 기반 포토레지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구조를 개발했어요.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와 유기 폴리머를 최적 비율로 결합한 겁니다. 기술적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 제품 대비 12% 저렴합니다. 같은 성능에 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일본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이 그 신화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실제 양산라인에서 SK머티리얼즈 포토레지스트가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EUV 폐반에서 만난 이정훈 공정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SK 제품을 도입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SK 포토레지스트 도입 후 수율이 2% 향상됐고 재작업률은 15% 감소했어요. 경제적 효과만 월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본 제품보다 우수한 점이 뭔가요? 균일성이 뛰어나고 감도가 안정적이에요. 특히 대량 생산에서 품질 편차가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급이 안정적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공급망 신뢰성까지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 시간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루 만에 20년간 쌓아온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뛰어넘은 건가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5월 21일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SK머티리얼즈 기술연구소에서 개발 과정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보고 들은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연구소 4층 회의실에서 김재현 소장과 개발팀 전체를 만났습니다. 평균 나이 35세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님께 저희 개발 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2019년 7월 일본 수출 규제 발표 당일, 저희는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EUV 포토레지스트는 꿈꿀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정확히 4년 10개월의 기록이었어요. 첫 6개월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존 포토레지스트와 EUV는 완전히 다른 화학이었거든요. 13.5나노미터 극자외선에 반응하는 분자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이정우 수석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사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실시간 피드백과 공동 개발이 가능했죠. 그가 보여준 데이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개발부터 양산까지 평균 7년이 걸렸지만 SK머티리얼즈는 4년 10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2020년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 해상도가 20나노미터였습니다. 일본 제품의 13나노미터에 비해 한참 부족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석 연구원이 실패담을 털어놓았어요. 2021년 상반기까지 27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분자 구조를 바꿀 때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매번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줬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김 소장이 답했습니다. 협력의 문화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을 독점하고 숨기려 하지만 저희는 고객사와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실패 데이터도 성공 요인도 모두 말이죠. 그 순간 화면에 놀라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부터 글로벌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변화였어요. 일본이 94%에서 62%로 급락하는 동안 한국은 2%에서 30%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소장이 강조했어요. 저희는 공급 안정성과 기술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2022년 독일 인피니언에서 처음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기술 지원팀을 파견해서 6개월간 현지 맞춤 최적화를 진행했어요. 이런 접근법이 한국 기업들의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제품 판매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을 제공한 거죠. 프랑스 ST마이크로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는 파리에 상주 엔지니어를 배치하고 실시간 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20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은 가격 정책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갤런당 2천만 원을 받을 때 저희는 1,760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덤핑이 아니었어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원료 조달 최적화로 원가를 혁신한 결과였죠. 박 연구원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연간 300억 원의 R&D 투자로 생산 효율을 40% 개선했습니다. 불량률을 0.01%에서 0.002%로 낮춰 재작업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소재만 공급하지 않습니다. 고객사 엔지니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울산 연구소에서 2주간 집중 교육을 받고 가시면 EUV 공정 전문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 프랑스, 대만, 미국에서 총 147명의 엔지니어가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했어요. 기술 전수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ASML에서도 저희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벨트호벤 본사에서 저희 제품으로 정식 검증을 완료했고 유럽 고객사들에게
권장 소재로 등록됐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ASML에서 한국 제품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차세대 EUV 기술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위한 RNA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1년 앞서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뭔가요? 김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고객사들의 신뢰입니다. 삼성에서는 저희 제품 사용 비중을 40%까지 늘렸고 SK하이닉스는 60%입니다. 이제 저희가 없으면 그들의 EUV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서울 호텔방에서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일간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도 도저히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20년간 제가 알고 있던 반도체 소재 업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3일이었습니다. 일본이 95% 이상 독점하던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한국이 30% 점유율을 달성한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어요.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제가 메모한 핵심 수치들을 다시 봤습니다. 해상도 13, 15나노미터, 감도 20, 25 불량률 0.002%, 가격 경쟁력 12%. 이 모든 숫자들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숫자 뒤에 숨어있던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재현 소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드레아스님, 3일간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기술이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김 소장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뛰어넘었다기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본은 독점을 통한 기술 우위를 추구했지만 저희는 협력을 통한 상생을 선택했거든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협력의 문화였어요. 고객사와의 공동 개발, 실패 경험의 공유, 지속적인 기술 지원까지 모든 것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김 소장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독일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유럽 동료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야겠습니다. 김 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11시간 비행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본만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들에게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다음 날, ASML 벨트호벤 본사에서 첫 번째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동료 엔지니어 15명이 참석했어요. 한국의 SK머티리얼즈 EUV 포토레지스트가 우리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성능은 일본 제품과 동등 이상이고 가격은 12% 저렴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의아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테스트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해상도 13나노미터의 불량률 0.002%라니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고객사들이 환영할 것 같은데요. 동료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유럽 반도체 업계도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했거든요. 한 달 후, 독일 인피니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SML에서 한국 포토레지스트를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 ST마이크로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산 EUV 포토레지스트 도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우수성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3일간의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간 굳어진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현실을 보게 해줬거든요.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성능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의지였어요. 지금도 가끔 한국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합니다.
SK머티리얼즈는 현재 차세대 하이NA EUV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번에는 일본보다 1년 앞서 시장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기술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제가 20년간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관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관세를 때렸더니 우리 돈을 빌리는 비용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로저스, 미국 재무부에서 20년간 국가 부채를 관리해온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이 어떻게 자신의 발등을 찍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25%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한 건 주식시장이었어요. 삼성이 떨어진다. 현대차가 폭락한다. 한국 경제 큰일 났다. 모든 뉴스가 그런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희 재무부 국채관리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월 3일 오전 9시 제 컴퓨터 화면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2%에서 4.6%로 급등한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위험회피 상황이면 돈이 국채로 몰려야 하는데 보통은 이래요. 세계의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이 안전한 미국 국채로 돈을 몰아줍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죠.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위기 상황인데도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었거든요. 제 동료 제니퍼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데이빗, 이거 봐. 30년 만기 금리도 5%를 넘었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국채 금리 1%포인트 상승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연간 320억 달러의 추가 이자 부담입니다. 하루에 약 9천만 달러씩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0.4%포인트나 뛴 거예요. 하루 만에 연간 128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겁니다. 제 아내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이는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여보, 한국 쪽 소식 들어본 거 있어? 한국 정부가 뭔가 특별한 대응을 했나? 아니, 별다른 소식 없던데. 오히려 조용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조용한 게 이상하다고.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년간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제 아들 브래드가 골드만삭스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는데 그 친구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시장이 완전히 미쳤어. 모든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고. 왜? 무슨 일이야?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다들 생각해. 그럼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하잖아.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아, 그렇구나. 악순환이 시작된 거였어요. 관세 물가 상승 연준 금리 인상 기존 국채 가치 하락. 국채 매도 금리 더 상승 이자 부담 급증. 제가 매일 장관님께 올리는 보고서의 숫자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4월 4일 현재 1일 이자 부담 증가액 2억 1천만 달러. 4월 5일 현재 1일 이자 부담 증가액 2억 8천만 달러. 이게 뭔 말이냐면 관세를 때린 이후로 매일매일 2억 달러 이상씩 빚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고 관세를 때렸는데 우리가 더 큰 돈을 잃고 있는 거였죠. 더 무서운 건 외국인 투자자들도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매도에 나섰고 중국은 아예 새로운 매입을 중단했어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거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미국의 신용도에 의문을 표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잠을 못 이루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에서 낸 공식 성명서를 봤는데 딱 한 줄이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적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뭘 기다린다는 거죠? 일주일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까지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아들 브래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회사에서 미국 국채 포지션을 50%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뭐, 골드만삭스가? 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세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이 자기 나라 국채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은행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었어요. 제가 긴급히 월스트리트 주요 인사들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국채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들의 대답이 차가웠어요. 데이빗, 우리는 투자자들의 돈을 막고 있어요. 손실을 감수하면서 애국심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 정책이 언제 바뀔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는 미국 국채도 그냥 하나의 투자 상품일 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관세 정책이 우리 자신의 신용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독일 분데스방크가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달러 보유량을 축소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영국까지도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채 매입을 일시 중단했어요. 제가 매일 올리는 보고서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 위기 경보.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한국 언론을 봐도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분석 기사가 많더군요. 마치 우리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한국이 타격을 받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거죠? 4월 중순 저에게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박선영이라는 분에게서 온 거였어요. 로저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국제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 공무원이 미국 재무부 담당관에게 직접 연락을 하다니. 화상회의로 박선영 국장을 만났는데 첫 인상이 놀라웠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거든요. 로저스 담당관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네. 국채 금리 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그럴 만하죠. 하루에 2억 달러씩 이자가 늘어나면 잠깐, 이분이 우리 내부 수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박 국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전 세계 국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요? 물론 받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박 국장이 화면을 공유하더니 놀라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작성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금융시장 충격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지금 상황을 예언한 것 같았거든요.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 이탈, 달러 신뢰도 하락, 모든 게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한국은 대응책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 국장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대응책은 간단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미국이 스스로 문제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요. 그게 무슨... 로저스 담당관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미국 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세 때문에 생긴 무역 분쟁이요? 아니에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34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예요. 그리고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것. 박 국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관세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000억 달러라고 해봐요. 하지만 국채 금리 1%포인트 상승으로 추가로 나가는 이자가 연간 3,000억 달러가 넘어요. 계산이 안 맞죠? 그 순간 머릿속이 번개 맞은 것처럼 밝아졌어요. 한국이 우리와 정면으로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관세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미국의 재정 구조상 절대로 버틸 수 없어요. 박 국장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동맹국으로서 조언드리자면 하루빨리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위해서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한 수이었구나. 5월 초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어요. 이건 15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비용도 급등했어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무장관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데이빗,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줘. 현재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가경제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관세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관세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거지? 재무장관님이 설명했어요. 대통령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채 시장에 패닉을 일으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금리가 급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님, 한국 측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제안? 한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관세 협상이 진전될 경우에 한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우리 국채를 사겠다고? 네. 박선영 국장의 말로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박 국장이 정확히 계산한 거였어요. 한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 금리가 안정되고 그 대신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윈윈이면서도 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 아들 브래드에게 전화했어요. 브래드, 시장 상황 어때? 아빠, 한국이 미국 국채 매입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벌써 금리가 0.2%포인트 떨어졌어. 그저 소문만으로도 시장이 반응한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플레이어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7월 초 상황이 절박해졌습니다. 8월 1일 관세 발효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선영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저스 담당관님, 요즘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박 국장님, 솔직히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럴 만하죠. 매일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박 국장님은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아셨나요? 박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알았다기보다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재정 구조를 보면 관세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가 그걸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었죠. 왜요? 미국이 스스로 깨달아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남이 말해서 바뀌는 정책은 금방 또 바뀔 수 있어요. 정말 깊이 생각한 전략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한국 편이다? 네. 미국은 매일 이자를 내야 하지만 저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8월 1일이 가까워질수록 미국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한국은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걸요. 7월 말 드디어 백악관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고 한국 측에서는 건설적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없었어요. 8월 1일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말이죠. 제 아들 브래드가 전화했어요. 아빠, 시장에서는 막판 극적 타결을 예상하고 있어.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금리 변동성이 엄청나. 변동성. 그게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일로 한국의 금융시장 이해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금융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8월 1일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게는 큰 교훈이 됐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군사력이 센 나라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릴 줄 아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군함 한 척 보내지 않고도 미국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어요. 오직 침묵과 시간만으로요.
제 아내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화도 안 내고 조용히 기다렸는데 미국이 먼저 힘들어하고 있잖아. 맞아. 우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수학적으로 접근했어. 지금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제목은 한국에게서 배운 재정 정책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쓰지 않아요. 박선영 국장과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금융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부제로요. 저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난주 박 국장과 화상회의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 국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데 8월 1일이 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박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건 미국이 결정할 문제예요. 저희는 그냥 기다릴 뿐이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선택 아닌가요? 어려운 선택일수록 더 신중하게 해야죠. 잘못된 결정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거라는 걸.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해서 경제 법칙까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저희 재무부에서는 주요 정책 결정 전에 항상 장기적 재정 영향을 먼저 검토해요. 왜냐하면 이번 일로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번 일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는 서로 배우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인내와 미국의 시장, 이 둘이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동맹이라는 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지혜였습니다. 8월 1일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